여러분 환영합니다. 추석들 잘 보내셨죠? 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 옷을 할 때마다 옷을 갈아입는데요. 뭘 입을지 늘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무튼 기가 막힌 컨셉을 저한테 선사해주고 있는 우리 이유진 팀장입니다. 저기 앉아가지고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 저 사람인데 예,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유진 팀장한테. 예. 아까 제가 밖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대표님 아예 수갑까지 준비할 걸 그랬어요. 그러더군요. 예. 자, 오늘은 정치자금 이야기입니다. 정치자금 안 주면 국제그룹이나 신동아그룹, 63빌딩을 갖고 있던 저 신동아그룹처럼 그냥 훅 날아갑니다. 그냥 해체가 돼버려요. 해산이 돼버립니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은행을 틀어잡고 있기 때문에, 권력은 은행을 틀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들은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을 막아버리면 그러면 당장 자금난에 처하게 되고 그러면 부도에 이르는 건 매우 쉬운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안 줄 수 없는 것이 그게 정치자금이다. 보통 사람은 안 줄 수 없다. 그럼 주고 나면 해결되느냐? 줘도 문제다. 왜? 주고 나면 거기 비자금이 관련이 되잖아요. 비자금이 어떤 식으로든 밝혀지게 되면 또 그거는 또 감옥행위 되는 것이죠. 또 그것 때문에 또 악덕 기업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것이 바로 정치자금이고, 대한민국에서 조금 큰 기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작은 기업을 할 때도 다 돈 문제가 가서 걸려 있습니다만은 그 관공서들하고, 아무튼 이 돈 문제, 관공서와 정치권에 돈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줄타기를 하는 것과 똑같고, 또 교도소 담장을 걸어다니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정소담 아나운서가 양정모, 최순영 두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제 퀴즈를 냈었는데, 그 양정모 전 회장입니다. 국제그룹을 창업을 했었죠. 1921년에 부산 출생이고, 그리고 1949년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 28살에 국제고무공업사라고 하는 것을 창업을 해가지고 고무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종합무역상사를 설립을 하게 되고, 1979년에는 수출 5억 불을 돌파하게 되고, 국제그룹이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1985년에는 국제그룹 해체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1993년에는 국제그룹 해체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억울하게 그룹이 해체된 거야 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해줬는데, 그러면 뭘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찾았느냐?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을 떠났죠.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둘 간의 그런 알력 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 자, 국제그룹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죠. 양정모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양태자 진짜. 저 양태진이라고 하는 저분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원래 정미소를 했어요. 정미소를 하던 분인데 아들이 뭔 사업을 한다고 돌아다니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임마 넌 뭐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정미소나 알아서 해 라고 아들이 자기 사업을 이어받기를 원했는데, 이 아들은 계속 딴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딴짓이 고무신 공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 바른 사람들 보니까 고무신 팔아가지고 돈 잘 버는데 뭐 이제 정미소 이제는 한철 다 간 겁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거 말고 우리 고무신 공장 해요 라고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계속 우기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선 양정모 장남인데 뺨을 한 대 후려 갈겨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 친구가 그 뜻을 안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한 대 때리고 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하고 싶은 거 해봐라. 근데 네 힘으로 해라. 네 힘으로 하라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아버지. 제 힘으로 할게요. 그런데 장소는 좀 제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정미소가 있는데 정미소 옆에 그 구석이 있으니까 그 정미소 옆에 있는 조그만 그 구석을 저한테 좀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정미소 옆에 있는 공터에다가 이제 국제고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돼요. 거기서 이제 600쪽이라고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고무신 600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낸 그 고무신이 왕자표 고무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광고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이 왕자라고 하는 거, 왕자표 고무신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얻어맞아 가면서 시작한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국제그룹은 우리나라 신발의 산 역사입니다. 고무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쓰레빠에 뭐 운동화에 해가지고 쭉 뭐 아무튼 오만 신발이라는 신발은 다 만드는 거죠. 나이키도 만들고 아디다스도 만들고 뭐 그런 OEM 다 만들고 해가지고 아무튼 세계적인 신발 회사였다. 단 브랜드는 없었죠. 왕자표 브랜드인데 아무튼 세계적인 그러니까 생산 그 자체만으로 보면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최초에 보면 이 고무신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무신 공장이 굉장히 많았죠. 국제그룹이 600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국제 그 고무가 보면 삼화고무 이런 데는 25만 족 막 이렇게 생산하는 데들이 있고 뭐 어마어마한 그 선발주자들이 있던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신발은 집신이었잖아요. 집세기. 그 집신이었는데 일제 강점기 동안에 고무신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 신발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신발 공장들도 들어오고 한국 사람들도 신발 공장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그 개풍그룹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개풍그룹의 이정림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신발 공장을 해가지고 돈을 제법 많이 벌고 이제 그랬었죠. 자, 그런데 이 양정모라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뒤늦게 1948년입니까? 아무튼 고무신 공장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말표 고무신이라고 하는 거? 태화고무.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 태화고무의 말표 고무신 같은 게 굉장히 강자였죠. 근데 왕자표 고무신이라고 하는 게 후발주자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사업을 걷어쳐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휴업을 하고 말죠. 예, 전쟁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6달 정도 휴업을 하고 났는데 뜻하지도 않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뜻하지도 않게 부산에 육군본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산으로 다 피난을 온 거 아닙니까? 그 육군본부 병참하는 데서 병참 담당 그 본부에서 이제 거기서도 훈련화 뭐 이런 것들을 군화 같은 거를 다 조달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공급할 업자들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니까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응모를 해라 라고 해가지고 아니 이 전쟁 중에 웬 떡이냐 이거죠. 웬 떡이냐. 특히나 이 국제고무 같은 것은 부산에 원래 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죠. 그래서 군수공장이 됩니다. 군대에다가 신발 공장을 납품을 하죠. 그런데 군대의 신발 단가라고 하는 게 워낙 낮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신발을 만들어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생산 물량은 무지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원가를 떨어뜨릴까 하고 궁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산 방식 시스템을 만들고 뭐 그런 방식으로 가지고 원가를 떨어뜨리죠. 그래서 그 무지하게 박하기 짝이 없는 군대 신발을 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이윤도 남기는 이제 그런 상태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8년에 진양화학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 진양화학은 뭐냐면 이제 그 아까 누구였어요? 양태진 아버지가 다른 부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배달은 아들이 있는데 그 양규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양정모고 첫째 아들은 양정모고 둘째는 양규모인데
아버지가 둘째를 이뻐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국제화학이 있는데 이제 국제고무가 이제 국제화학으로 변합니다만은 진양화학이라고 하는 걸 따로 띄는 거예요. 거기서도 신발을 만들어. 그리고 이것을 분리를 시켜요, 아버지가. 그리고 자기는 진양화학의 회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지원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둘째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와 진양이 갈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별개의 회사가 되는 거죠. 양종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인 거예요. 그 당시에 고정자산으로 하면 진양이 10억이었고 국제는 3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가 굉장히 심했던 거죠. 둘째에 대한 편애가. 그래가지고 양종모는 무지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데 그 진양화학이 지금은 뭐냐면 KPX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KPX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계열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 1조 5천억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공덕동에 보면 새로 지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공덕동에 그 효성 있잖아요. 가다 보면.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가다가 효성 가기 한 200m 전에 새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는데 그게 KPX 건물이에요. 그 회사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둘째 차남이 거기서 분리돼 나와가지고선 이제 계속 하는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양종모 장남의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규모를 편애해도 한도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사업을 벌리죠.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큰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산에 굉장히 큰 신발 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신라고무였어요. 신라고무라고 하는 고무신 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부도 직전 상태까지 간 거죠. 그 신라고무를 이 사람이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신라고무의 공장터가 이게 사상지구인데 사상지구에 있는 공장터가 6만 9천 평이었고 굉장히 공장이 넓었어요. 그걸 그대로 인수를 합니다. 거기다가 더 확장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단일 공장으로는 신발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지어요. 그런데 이제 별로 그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도 않는 그 기업이 그렇게 큰 규모의 공장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가 많이 따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채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채하면 생각나는 거. 박정희 대통령이 사채에 대해서 뭐 했죠? 사채 동결을 하잖아요. 8.3 조치라고 하는 걸 하죠. 그게 1973년인가요? 아무튼 국제그룹은 이걸 짓기 위해서 엄청난 사채를 동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위태위태해요. 위태위태한 상태로 계속 가는데 8.3 조치 사채 동결을 딱 해버린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국제그룹의 입장에서는 뭐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때 이 8.3 조치로 인해 가지고 덕을 본 기업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국의 어느 나라든 경제발전의 역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특히 8.3 조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아름답지 못한 조치였는데 사실은 이게 없었으면 그때까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제조업이라든가 또는 유통업 그런 기업들의 상당 부분이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갈 뻔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가는 게 나빴을까 또는 좋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는 판단할 수가 없다. 왜? 사채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야 그 기업을 넘겨받으면 그 돈을 못 갚으면 넘겨받는 거 아닙니까? 기업을. 그걸 가지고 파산을 시킬 리는 없잖아요. 뭔가 다른 것을 했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경제의 경로가, 경제 발전의 경로가 어떻게 됐을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걸 택한 거냐? 사채업자들을 그냥 희생을 시킨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대신에 뭘 한 거냐?
기업 공개를 요구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8.3 조치를 해가지고 사채 동결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건 뭐냐? 야, 이제 그 기업이 네 거 아니잖아. 그 기업이 네 거가 아니잖아. 왜? 다 정부가 봐준 거 아니야? 안 그랬으면 다 넘어갔을 텐데. 그러니까 내놔. 하는데 그걸 그냥 뺏은 건 아니고 주식을 공개해라. 그 전까지는 주식 공개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8.3 조치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들한테, 대기업들한테 기업 공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공개해라. 그 공개 가격은 액면가였죠. 처음에 액면가로 하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가치가 주당 뭐 5,000원, 10,000원 하는 그런 것들을 500원에 공개하라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라 그런 거죠. 공짜로 주라 그러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실 건데 공모주 청약할 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잖아요. 왜? 그 주식 받으면 10,000원짜리인데 500원 내고 사면 뭐 나머지 다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모주 청약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돈이 남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게 국민주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채 동결 조치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을 살리는 대신에 그 기업의 가치를 주식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하고 나누고자 했던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많이 나누어졌고 국민들은 잘 인정을 안 하지만 따져보면 굉장히 많이 나누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주주들의 주식 지분율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가지고 뭐 99%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그 현상이 사실은 8.3 조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양정모도 이 세계 최대의 단일 공장으로서는 세계 최대의 신발 공장을 지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홧김에 지었다고 그래요. 아버지 보라고. 내가 해낸다고. 근데 실제로 해냈어요. 어쨌든 간에. 예. 그래가지고 국제가 진양화학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버지 회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국제그룹 50년사에 나와 있는 그 표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만은 처음에는 이게 얼마예요? 뭐 1970년에 426만 불 매출이었다가 1979년에는 5억 4천만 불 매출액이 저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5억 4천만 불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신발 하나 가지고 아무튼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 된 겁니다. 신발 왕이죠. 신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무역상사를 1975년에 종합무역상사를 가지게 되고 국제상사라고 하는 걸 설립을 하게 되죠. 근데 종합무역상사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종합무역상사를 갖고 있는 그룹들은 다 다각화, 문호발을 가지게 됩니다. 왜? 종합무역상사를 가졌다는 얘기는 무엇든지 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든지 팔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가져와라, 내가 다 팔아줄게. 이게 바로 종합무역상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거나 팔 수 있는 것은 인수하는 거예요. 건설회사도 인수해. 그래가지고 뭐 했냐? 해외 나가가지고 공사 수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 벌어오죠. 뭐 아무튼 그래서 종합무역상사 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대부분 다 엄청난 다각화를 하게 되고 국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열사를 21개나 가지고 그래서 원래 제조업이었죠. 제조업, 고무신 만드는 그 회사였는데 무역업을 경험하다가 건설, 운송, 금융까지 동서증권입니다. 금융은 동서증권까지 겸하는 그런 이제 재벌그룹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1979년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제가 7이라고 썼는데 여기 세 보니까 6이더군요. 그래서 다시 고쳤습니다만은 1979년에 재계순위 6위가 됩니다. 1위는 현대, 럭키, 삼성.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
삼성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합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병철 회장하고 상극이었어요. 둘 다 안 봤어. 둘 다 무시하고 서로. 네. 그래가지고 현대가 승승장구하는데, 왜냐하면 정주영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 궁합이 잘 맞았거든요. 근데 이병철 회장하고 궁합이 잘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무시했어. 그러다 보니까 사업 허가도 못 받고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 3위까지 떨어지게 되죠. 네. 그 사이에 대우는 치고 올라오고 국제가 6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신발 하나 가지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퀴즈 내는 건 여러분들한테 없습니다. 이건 퀴즈 시간입니다. 자, 왕자표라 그랬잖아요. 왕자표를 가지고 해외 나갈 수는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최대의 신발 수출 업체인데 다 남의 거 OEM만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자체 상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국제 상사도 자체 상표를 만듭니다. 그런데 별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국내에서는 조금 알려졌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성공을 거두지를 못하는 그 브랜드를 만들죠. 자, 국제 상사가 만들었던 그 자체 브랜드는 뭘까요? 네. 프로스펙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김소미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자, 상품이 뭐 있죠? 책과 편의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말이죠. 집에 신발장을 뒤져보니까 옛날에 신던 프로스펙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낡은 프로스펙스를 또 신고 왔어요. 그런데 죄수복하고 딱 어울리더군요, 이게. 자, 그렇습니다. 프로스펙스라고 하는 상표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배급망을 통해서 이걸 보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이키라든가 아디다스라든가 이런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됐죠. 이게 글로벌 브랜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신발은 만들 수 있지만 이미지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이미지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가 만들어낸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인 겁니다. 아무튼 국제상사도 그 이미지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건 잘 안 됐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지금 제법 잘 되죠? 요즘에는 김연아가 그 광고 모델로 등장을 하면서 제법 이 신발이 W라고 써 있는 건가요? 아무튼 그 신발, 프로스펙트 새로운 신발이 꽤 잘 팔리더군요. 아무튼 상품에 있어서 브랜드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브랜드라고 하는 건.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상표들이 그 상품 가치의 한 절반은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그것을 쓰고 있어. 나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요인이다. 아, 나는 기업가 열전에 참가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만드는 게 저한테는 또 관건이, 예, 제 성공 여부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체 브랜드, 예, 프로스펙스. 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나갔어요. 그럭저럭. 그런데 프로스펙스 만들면서 별로 돈을 못 벌었고 돈은 많이 투입을 했는데 별로 성공을 못했고 결정적인 패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정치자금 문제인 거죠. 정치자금 문제인 겁니다. 신군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전두환 장군과 아무튼 그 밑에 대령들, 뭐 노태우 장군 또 그 밑에 대령들 뭐 많이 해가지고 이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일해재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죠? 일해재단을 만들게 돼요. 일해재단을 만드는데 일해가 재단이지 않습니까? 일해재단이에요.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다 배정을 한 겁니다.
당신은 얼마네? 당신은 얼마네? 당신은 얼마네? 나머지는 알아서 네 어울리게 내. 그래서 현대, 삼성 15억, LG는 12억을 냈대나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쭉 갔어요. 그런데 국제상사는 7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6이었고 6, 7회를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를 내는 게 순리겠어요? 그 계산법에 의하면 한 10억 정도는 내는 게 순리인 거예요. 그게 그 업계에서의 순리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됐냐? 버티고 버티다가 5억을 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것들이 내 돈을 뺏어가려고 한단 말이야. 이거죠. 어떻게 내가 어떻게 신발 장사를 했는데 그 5억도 어음으로 줍니다. 완전히 이제 찍힌 거죠. 완전히 찍힌 거예요. 거기다가 한번 그런 일이 또 있고 선거 과정에서 또 한번 그런 일이 또 있고 거기다가 청와대에서 호출을 했는데 이분이 부산 분이거든요. 회사도 다 부산에 있고 다 그랬는데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오려고 하는데 그날이 눈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못 떴어. 비행기를 타고 오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차를 운전해가지고 올라옵니다. 아무리 뭐 200km를 밟는다고 한들 결국 시간 못 맞춰온 거죠. 시간을 못 맞춰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찍혔죠. 아무튼 계속 찍힙니다. 계속 찍혀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전두환 대통령이 정말 노발대발했다 그러죠. 이 XX 빨가벗겨가지고 쫓아내버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전언이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예,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 50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런 이 서류들이 이제 그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만은 1985년 2월 6일에 재무부에서 국제계열 현황과 대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는데 이 서류에다가 뭐 여기에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친필로 뭐라고 썼다 그러는데 저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친필로 해가지고 아무튼 이게 직접 그 해체를 지시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라고 뭐 그렇게 아무튼 보도가 됐었습니다. 자, 나중에 그래서 자, 국제그룹을 해체시켰다 이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해체를 시키고 그것을 다른 누구에게 인수를 시켰다는 거죠. 그걸 누가 인수했느냐? 섬유나 신발 쪽은 한일그룹이 인수를 했고 한일그룹은 나중에 이제 부도가 납니다. 또 연합철강이 있었는데 국제그룹 산하에 그 연합철강은 또 동국제강이 인수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의혹을 보내는 겁니다. 분명히 뭐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뭘 되냐면 그 당시에 청와대에 새마음 그 이순자 여사의 새마음 심장재단인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또 새마을 성금도 있었고 그 성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개되는 돈들도 꽤 있었어요. 청와대가 걷는 돈 중에. 거기에 보면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많은 성금을 내는 두 그룹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한일그룹하고 동국제강이었던 거예요. 100억이 넘는 돈, 130몇 억인가를 예, 기증을 하더라고요. 기부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아무튼 돈을 갖다 주죠. 네. 그래서 분명히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들이야 다 뒤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뭔지는 확실히는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의심이 간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양정모 회장은 끝까지 포기를 안 해요. 계속 법원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계속 기각이 되죠. 계속 기각이 되다가 이제 완전히 군사정권이 끝나고 노태우 정권도 끝나고 그러면서 1993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판결을 받게 됩니다. 승소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이것은 강압이었다. 헌법 제119조 제1항 자유기업의 원리를 규정한 그 경제자유의 원칙, 기업 자유의 원칙을 정면으로 배치한 행위였다. 전두환의 행위는. 그러니까 위헌이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위헌이라는 거예요. 자, 그 행위가 위헌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죠? 그것은 돌려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돌려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돌려받는 판결은 헌법재판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인 간의 거래였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면 양정모의 국제그룹은 어쨌든 간에 자기들의 주식을 한일그룹과 동국제강의 개인적인 거래를, 그러니까 회사 간의 거래를 통해서 양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게 비록 정부가 그 거래 과정에 개입한 거는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그 문제는 그거는 괜찮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아무튼 근데 그 이상한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인 그 거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대법원은 그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은 양정모 회장은 회사를 못 찾죠.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양정모 회장의 사돈이었던 김종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김종수라고 하는 사람은 신한투자금융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국제그룹하고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었죠. 그런데 국제그룹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것도 그 주거래 은행이었던 제1은행에 거의 압류되다시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가지고 그 제1은행이 가져갔던 그 지분 거래는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불법입니다라고 재판을 청구했는데 또 그거는 또 맞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종수라고 하는 사람은 신한투자금융을 회수를 합니다. 근데 국제그룹은 못 찾았어요. 예, 너무 복잡한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이 망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것이 설령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찾는 일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 평소에 잘 보여야지. 망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억울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회사를 못 찾고 2009년에 세상을 떠났죠. 자, 이건 전두환이라고 하는 전두환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이 그러잖아요. 야, 이 50대 부실기업 정리라고 하는 건 완전히 실패야. 도대체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국제그룹 같은 이런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고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거칠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는 그 과정이기도 한 겁니다. 도대체 뭔데 이게? 도대체 뭔데?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왜 저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 라고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이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 자, 양정모 회장이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그런 수모를 당했다면 굉장히 민주정권이라고 여겨지는 김대중 정권에 의해서도 또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최순영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신동아그룹의 회장이었죠. 신동아그룹은 대한생명 또 무엇보다도 63빌딩이죠. 63빌딩을 소유하고 있던 그 그룹, 그러니까 보험왕입니다. 사실은. 예. 이분은 최순영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아직도 이분은 지금 그래요. 이분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63빌딩, 대한생명, 신동아그룹을 하나님이 찾아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아직도 믿고 있고 아직도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요? 원래 신동아 그룹은 밀가루 장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동아제분이었는데 원래는 1953년에 이 최성모라고 하는 분, 이분이 이제 설립자인데 이 최성모라고 하는 분이 밀가루 공장을 만든 거예요. 조선제분이라고 하는 걸 설립을 했죠. 근데 이게 장사가 제법 잘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 동아제분이라고 하는 다른 이 밀가루 공장도 인수를 해가지고 합병을 시켜서 동아제분으로 사명을 바꾸고 이게 1968년에 이제 회사 이름을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동아제분의 밀가루 포대입니다. 이게 경매에 나왔는데 1,000만 원인가 뭐 아무튼 요즘에는 별게 다 돈이 나갑니다. 옛날 것들은 다 돈이 나가요. 예. 아무튼 이 경매에 나와 있는 밀가루 포대 이 사진을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68년과 1969년 연이어서 보험회사들을 인수를 합니다. 이 보험회사들이 다 그 당시에 부도 직전까지 가 있던 그런 회사들인 거예요. 회사들이 커오는 그 과정들을 보면 부도난 기업들을 인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경제발전의 과정들을 이렇게 쭉 놓고 보니까 이게 굉장한 비즈니스이고 굉장한 노하우인 것 같아요. 남들은 망해먹은 일을 자기가 인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걸 정상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골칫덩어리가 굉장한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실기업 인수해서 정상화하는 과정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기업들은 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요. 근데 정주영 회장은 아니죠. 정주영 회장은 이런 과정들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기업가라면 사나이라면 모름지기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야지. 이게 정주영 회장의 지론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지. 그래서 정주영은 김우중을 무지하게 싫어했죠. 예, 다 남의 거 부실기업 인수해가지고 뭐 했다고 해가지고 기업가도 아니라 그랬어요. 예, 아무튼 그래도 둘이 굉장히 앙숙처럼 이제 그러죠.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1969년 또 68년에 대한생명 신동화화재를 인수를 해서 보험으로 밀가루 장사가 이제 보험으로 이제 전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5년에는 63빌딩을 완공을 합니다. 63빌딩. 참 이게 높이가 해발 264m거든요. 그리고 63층이죠. 뭐 당연히 63층이죠. 근데 이 63빌딩을 만드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통 일이 아닌 게 아니고 허가받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허가받는 일이. 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 시내에서 10층 이상 건물을 못 지었습니다. 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죠. 10층 이상을 못 지었어요. 네. 그러니 63층을 짓는다? 이거 어떡하죠? 아무튼 근데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63층에 허가를 받아내더군요. 63층짜리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뒤로는 더 높은 건물들이 많죠. 타워 팰리스도 이거보다 높아요. 그죠? 앞으로 제일 높아질 건물은 잠실에 올라가는 그 제2 롯데월드죠. 자, 퀴즈입니다. 잠실 제2 롯데월드. 이건 264m입니다. 63빌딩은. 제2 롯데월드는 몇 미터일까요? 네. 558m. 아닌데요. 매우 가깝습니다. 매우 가깝습니다. 자, 예, 저 뒤에, 제일 뒤에. 555m.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맞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와, 그걸 어떻게 하셨지? 예. 책과 현금 중에 책. 555m래요. 이게 264m인데 555m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저는 과연 그게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왜? 올라가게 내버려 둘 것 같지가 않아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올라가게 그냥 둘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뭔가 다른 게 있으면 우리는 매우 불안하거든. 예. 몇 층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123층인가요? 맞죠? 123층. 뭐, 저 맞췄는데 뭐 주시겠어요? 예, 농담입니다. 예, 555m.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63빌딩도 졌어요. 아무튼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랜드마크를 만들었죠. 그리고 대한생명이라고 하는 그 보험회사를 했기 때문에 또 신동아 화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성이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 느닷없이 최순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죠. 왜? 외국환 관리법 위반, 외화 도피 뭐 이런 걸로 잡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외화 도피 이런 걸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사실은 이런 걸로 잡혀 들어갈 때 그 내막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검찰이나 재판부를 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네. 내막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검찰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 문제는 정말 우리나라 큰 문제입니다. 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사법당국도. 근데 최순영 회장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자기도 당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김모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완전히 홀려가지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보험회사가 무역회사를 만들었는지는 자기도 지금도 그러니까 의아한데 스스로도. 아무튼 김모식인가 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휙가닥 가가지고 무역회사를 만들게 되고 그 무역회사가 실제로는 무역 실적이 없었는데 그 사장이 무역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가짜로 블라디보스톡인가 어디다가 뭔가를 수출을 했고 그게 거짓말이 된 거죠. 그러니까 허위로 뭔가를 하게 됐고 그게 외국환 관리법 위반을 한 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회장인 자기가 사주한 게 돼가지고 자기가 잡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피해자인데 아무튼 본인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한생명그룹, 신동아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죠.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대한생명에다가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 회사의 소유주의 지분을 소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돈을 집어넣으면서 정부가 주주가 되는 거죠. 그 대신 최순영이라고 하는 대주주가 갖고 있던 주식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소각하는 거죠. 그것을 주식 소각 감자라 그러잖아요. 그걸 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생명 무슨 63빌딩 대생기업 이런 데들을 국유화를 한 거죠. 국유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최순영은 감옥에 가서 계속 그러고 있고 그 사이에 기업은 완전히 공중분해가 돼가지고 다 국유화가 되고 나중에는 그게 한화그룹에 인수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최순영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억울하다. 도대체 뭔데? 내가 왜 그랬어야 됐는데? 대한생명의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내가 밉보인 거야. 왜? 김대중 당시 후보한테 내가 돈을 안 줬거든. 스스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회창한테만 돈을 줬거든. 김대중은 내가 싫었거든. 김대중 대통령이 싫었다는 거예요. 북한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북한 출신인데 북한 출신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면 자기가 싫어도 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싫다고 안 준 거예요. 자기가 좋은 사람만 준 거예요. 그러니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진영의 입장에서는. 그랬다고 최순영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 또는 권노갑 씨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가 진실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하나의 단서를 제공을 하죠. 그게 뭐냐? 1999년 12월 19일 대통령 당선 2주년 담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KBS에서.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김주영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대담자로 나오는데 그 김주영 씨가 물어본 거예요. 대한생명 그 사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들이 말이 많던데.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한생명에 대한 뭐 어쩌고저쩌고 부실화됐기 때문에 퇴출시켜서 새로이 말하자면 옛 소유주로부터 뺏어서입니다. 이게. 네. 새로이 살려나가야 한다. 이런 줄거리는 다 보고가 되었고 전부 내가 결정을 했고 승낙을 받아서 실천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뺏는다는 얘기를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 자세히 들리진 않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사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모피 코드가 이제 문제되는데 모피 코드는 뭐 극비문자라든지 이런 분들 아는 거는 뭐 혼인이라든지 혼인을 통해서 한두 개씩 다 사실 갖고 있거든요. 집에 갖고 있는데 그걸 처음에 이 모피 코드를 샀다 이렇게 막 얘기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거짓말이 자꾸 이제 더 쉬운 게 되면서 심지어는 대통령한테까지 거짓 보고가 됐다. 그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바로 그런 정리라고 이 사건의 실체를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정리거든요. 대통령한테까지 거짓 보고가 되는 나라라는 이거 걱정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고 또 많이 거짓 보고했다는 건 참 큰일입니다. 그대로 절대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니까 이건 수사 중이니까 곧 밝혀질 겁니다. 그러나 큰 길들이 내가 대한생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비리 그리고 이것을 구속수사에 한다는 그 구속방침 그리고 또 대한생명은 완전히 이것이 아주 그냥 부실화되었기 때문에 퇴출시켜서 새로이 말하면 옛 소유자로부터 여기서 뺏어가지고 새로이 살려나가야 한다. 이런 주변이 전부 보호가 되어 있고 또 그것도 전부 결정 성락을 맞고 다 결정한 겁니다. 그런 상당 부분은 그래서 큰 주변은 다 예. 네. 이게 그 정부 기록 보존소에 있는 저 영상들이 별로 녹음 상태도 안 좋고 좀 그렇더군요. 예. 자, 그래요. 거기다가 또 최순영 씨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또 겪게 됩니다. 이 사람이 횡령을 한 게 되는데, 자, 정치 자금을 줬다 그랬잖아요. 정치 자금을 김대중 측에는 안 주고 이회창 측에는 준 거예요. 이회창 측에는 준 거예요. 그런데 정치 자금을 주려면 그걸 공개적으로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치 자금이라고 하는 게 영수증 처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주겠어요? 네? 비자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순영 씨는 비자금을 만들기가 싫었다 그랬어요. 비자금을 만들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주지 그걸? 회사에서 회장 개인이 차입을 했어요. 회장이 차입을 해가지고 차용증을 써주고 그게 공식적인 거래를 한 겁니다. 회사하고. 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나중에 주식을 팔아가지고 갚을 예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용증을 써온 그 금액이 얼마였냐면 1,800억 원인 겁니다. 정치자금 액수가 1,800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예. 저렇게 주고도 김대중 씨한테 안 줬으니까
화가 날 만도 하죠. 예. 아무튼 자 그런데 이 1,800억을 그러니까 차입을 했는데 이게 법정에 가서 뭐가 됐느냐? 검사들한테는 이게 뭐가 됐느냐? 횡령이 된 겁니다, 저게. 야, 너 안 갚았잖아. 그러니까 횡령이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횡령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횡령은 뭐예요? 이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뭐 그 형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 횡령이든 배임이든 이런 성격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대담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 그걸 줘야 되는데, 그지? 그걸 줬어야 되는데 안 준 게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또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대중 씨한테 안 줬다고 또 후회하는 사람. 아까는 신동아그룹이라 그랬죠? 이번에는 구동아그룹입니다. 그냥 동아그룹. 예. 신동아그룹의 회장은 최원석이잖아요. 구동아그룹의 회장은 아니죠. 최순영 참. 구동아그룹의 회장은 최원석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 1998년에 그러니까 대생그룹 그 신동아그룹은 1999년에 국유화 조치를 당하게 되는데 여기는 1998년입니다. 경영권 포기한다라고 선언을 하게 돼요. 왜? 이 사람도 협박을 받거든요. 너 안 물러나면 동아그룹 다 파산시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물러날 테니까 동아그룹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동아그룹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카다피하고의 거래였습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라고 하는 건데 1983년부터 시작된 그런 5,524km짜리 서울 부산이 몇 킬로미터죠? 428이에요? 정확하시네 진짜. 예. 5,524m니까 24m란다. 킬로미터니까 그것에 12배나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길이의 그 대수로 공사. 여기에 리비아 사막 밑에 있는 지하수를 퍼올려 가지고 그거를 리비아의 그 국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이제 공사인 겁니다. 그래서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 공사인데 이걸 하면서 33조 원 규모의 그런 프로젝트를 따게 되는 거예요. 동아그룹이. 그러니까 엄청난 아무튼 이 건설회사로서는 굉장한 프로젝트를 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대그룹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 그 다음 퀴즈입니다. 동아건설이 1983년에 서울시에 헌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동아건설이 자기가 지어서 1983년에 서울시에 헌납하는 그 시설이 뭘까요? 예. 원효 대교. 예,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거.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축하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예습해가지고 오시나? 예. 자, 어떤 걸로? 바스티아의 법이 있고요. 네, 법 경제를 만나다가 있고 K-팝 세계를 춤추게 하다가 있고 10,000원이 있습니다. 10,000원으로 받으셨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원효대교예요. 네, 이 원효대교를 원래 유료도로로 만들었는데 유료도로를 만들고 났더니 이용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골치만 아픈 거야.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헌납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헌납을 하죠. 예, 이거는 그래서 동아건설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서울시에다가 서울 시민들한테 그냥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룹이 완전히 해체돼 버리죠. 이분도 똑같아요. 최순영하고 똑같은 사연인 거예요. 뭐냐?
나는 원래 김대중 씨를 안 좋아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다 놓고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건 감정이 있다. 분명히 이건 감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싫어하면 그 사람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네, 최원석 씨도 그러더라고요. 이회창 씨를 지지했어요. 다 뺏기고 난 후에 아, 차라리 돈을 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면 뭐야, 이제 다 늦었죠. 네, 다 뺏기고 말았죠. 그래서 이분이 뭐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자기는 무지하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매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자기를 완전히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들고 회사 돈 띄어먹는 인간으로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자기를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이것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저놈이 나쁜 놈이니까 그러는 거야 라고 분명히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은 정말 억울하다는 거죠. 예.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정치 자금을 안 줘서 완전히 그룹을 다 날리고 감옥살이하고 한 사람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정치 자금을 주고 나면 안전할까요? 그것도 아니다. 정치 자금을 안 내서 봉변을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렸습니다만은 그럼 정치 자금을 내면 괜찮은가? 아니에요. 사실은 대기업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대기업을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무슨 일만 있으면 정권 교체기, 특히 정권 교체기만 되면 새로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대기업 치는 그거를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택하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게 5.16 직후예요. 5.16 직후에 동아일보 며칠자인가, 그건 여기다 지금 안 써놨습니다만은, 아무튼 동아일보입니다만은, 26명을 부정축제자로, 이제, 이 군사정권에서 부정축제자로 구속을 합니다. 그 중에 11명은 재벌들이에요. 그래서 이병철, 구인회, 뭐 해가지고 쭉, 근데 그 11명이 누구냐면, 그냥 재계 랭킹입니다, 그냥. 1위부터 11위까지예요, 그냥. 예. 그거야. 국민들이 다 납득을 하죠, 그걸. 왜? 저는 나쁜 놈들이니까. 어쨌든 나쁜 놈들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 상태에서, 여기 보면 이병철, 이정님, 정재호, 이정님은 여러분 아시죠? 개풍그룹. 정재호는 3호, 백두진은 뭔가. 아무튼 뭐, 1위부터 11위까지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 그 중에 1위가 이병철이잖아요. 돈병철이죠. 예, 돈병철이에요. 근데 돈병철이 그 당시에 일본에 가 있었던 거예요. 일본에 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터지게 된 거고, 그래서 이병철이 귀국을 미루게 되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아우성이 난 거예요. 저거 봐, 지가 돈 떼어먹었으니까, 부정축제 했으니까 그러는 거지. 자, 그런데 오면 분명히 구속된다라고 하는 건 뭐 뻔한 거니까, 이병철 당시 그 삼성그룹 회장이 동경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 그거예요.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 예. 그렇게 발표를 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중정에 아마 잡혀갔을 거예요. 중정에 잡혀가죠. 그래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 박정희 의장과 독대를 하게 됩니다. 박정희 의장이 찾아오죠. 거기서 이병철 당시 회장이 박정희 장군한테 대듭니다.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그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당시 장군의 입장에서는, 박정희 의장의 입장에서는 너 세금 띄어먹었잖아 라는 거였어요. 너 세금 띄어먹었잖아. 그런데 의장님, 그거 아십니까? 100원 벌면 120원 세금 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 당시 세금이 그렇게 돼 있었냐면 전시의 세금 구조였던 거예요.
전쟁 중에 세금 구조가 이중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법들이 일제 때부터 그대로 거의 넘어오잖아요. 지금 아직도 일제 때 그 법의 구조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 법이 그러니까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전시법이잖아요. 별로 안 고쳐진 상황에서 또 6.25 전쟁을 또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를 조달하기 위한 그런 또 세금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금이 첩첩이 생긴 거죠. 법인세만 하더라도 76%인가 뭐 그렇게 돼요. 거기 영업세니 물품세니 뭐 더하면 아무튼 120%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다 내면 제대로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우리나라 전체 세수의 그 당시 세수의 저희가 3.4%를 냅니다. 우리만큼 내는데도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인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셔야 경제가 재건될 수 있습니다. 라고 박정희 장군한테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득이 먹혀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여기에 구속되어 있던 이 사람들이 다 풀려나죠. 그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조건을 걸죠. 이거는 이병철 회장이 스스로 내건 조건이기도 합니다. 기간산업을 만들어서 국가에 헌납해라. 기간산업을 만들어서 국가에 헌납해라. 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인들이 박정희 정부의 그 경제개발 과정에 아주 깊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권 교체기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방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되고 친일파 명단에도 보면 다 또 그 순입니다. 돈 많은 순으로 다 잡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경제인들 중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제 때는 어땠냐면 바로 민족 자본가들이었어요. 민족 자본가들이었던 거예요. 박흥식이든 뭐 김현수든 뭐 김성식이든 이런 사람들은 민족 자본가들이었어요. 물산 장려 운동을 해가지고 조선인들의 박수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정권이 딱 바뀌니까 새로운 정권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놈들이 친일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기만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은 벌벌 떨게 돼 있는 거죠.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있었어요. 아까 양종모 회장 이야기를 했었지만 양종모 앞에서 먼저 전두환 정권이 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날아간 사람이 있죠. 악덕 기업주라고 해가지고 날아간 사람입니다. 바로 강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 국보위 아시죠? 예. 1.12 사태 나고 난 다음에 바로 생겨난 게 국가모의 비상대책위원회. 그래서 국보위고 악덕 기업주를 조사한다 그래서 동명목재 강석진 회장 가족 3명. 보세요. 부정축제 규명, 은닉재산 환수, 기업망에도 업주는 산다. 아주 익숙한 단어들이죠. 자, 강석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984년에 돌아가셨어요. 이 일 겪고 나서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 1907년생이죠. 예. 1925년에 동명목재라고 하는 제재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무 장사를 아주 잘하죠. 해방이 되고 나서 특히 1960년대 5.16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 사람이 대세를 잇습니다. 무슨 대세냐? 앞으로는 산림 녹화를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나무를 못 베게 될 것이 분명해. 국내 나무는 못 뺄 거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우리나라 산에서 나무를 베운 거죠. 그러니까 산들이 헐벗었잖아요. 이 사람이 예측을 한 것은 분명히 나무를 못 뺄 것이다. 그러면 나무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동남아로 가자. 인도네시아 이런 데로 최초로 진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나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예측대로 그렇게 됐잖아요. 산림 녹화 사업이 시작이 되고 산에서는 나무 전혀 못 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시장을 선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합판 사업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 그리고 그 합판 수출로 해가지고 세계 최대의 합판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회사로서는 대한민국 1위였어요. 동명목재라고 하는 데가. 그런데 문제는 1974년에 들어서 이제 세계 최대 합판 회사가 되는데 문제는 아마도 사람들이 추측컨대는 이게 문제였을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동명불원이라고 하는 절을 짓는데 거기에다가 이게 호화 시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절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린 겁니다. 아마도 그게 국보위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았겠느냐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하죠. 그래서 당했을 것이다. 어쨌든 1980년에 동명목재는 부도가 나게 됩니다. 부도 났을 당시에 부채보다 자산 총액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부도를 내게 돼요. 자, 나중에 그래서 2008년에 과거사위원회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과거사위원회라고 하는 데에서 이 동명목재 사건을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야, 이거는 부당한 거였어. 이거는 강제 헌납이었어. 그러니까 강제는 헌납이 아니죠. 몰수인 거죠, 일종의.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억울하잖아요, 또.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동명학원 이사장입니다, 지금. 고등학교일 거예요. 아마 그 동명대학도 있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 아들이 야, 이거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법원에다가 이 동명목재에서 뺏어간 이게 국유화가 됐습니다. 이 동명목재의 터인데 이게 국가가 저걸 그냥 강제로 몰수해버린 거예요. 이거 부당하다. 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답은 뭐였느냐? 뭐 부당한 건 그럴 수 있는데 자, 1981년 1월 21일 이후에는 즉 1981년 1월 21일 이후는 뭐냐면 국보위가 없는 상태지요. 국보위가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했던 그 주체는 국보위예요. 국보위가 없어지고 새로운 정권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해도 뭔가를 했었어야지. 지금은 너무 늦었어 라고 하는 게 답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국보위는 없어졌지만 더 시퍼런 사람이 있는데 예. 법원의 답이 그겁니다. 결국 못 찾았어요. 이것도. 네. 참 보면 기가 막힌 판결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가 막힌 판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속속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니까 그런 거지 뭐.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큰 비즈니스를 하려면 아무튼 이 정치자금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여러 가지 해결 방식들이 있죠. 해결 방식인지 아니면 더 꼬이게 되는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사람들은 거기에 뭔가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유형, 이 적극적인 활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거기에는 그 자료에는 김우중 회장의 사진을 거기다 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사실은 김우중 회장에 대해서 제가 그 분명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다시 뒤져보니까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본인 입으로 말한 사람, 정치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람, 그게 바로 진로그룹의 장진호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월간조선하고 인터뷰를 했죠. 월간조선인가 신동아인가 아무튼 그 월간조선 아니면 신동아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인터뷰를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나는 김대중 정권의 최대의 희생자였다. 지금 진로그룹 다 날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이트 진로 뭐 이렇게 됐죠. 원래 그 장씨 그 가문의 그 진로는 더 이상 아닌 거죠. 아무튼 다 거기도 부도가 나고 다 그랬습니다만은.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정치 자금을 얼마나 줬는데 30년 전부터 얼마나 줬는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예요. 전두환 김대중 거래에 보증인으로 참여해가지고 자기가 전두환하고 김대중하고 거래를 한 겁니다. 보증인으로 참여해서 DJ 측에다가
거래 담보물로 주식회사 지분 절반을 양도하고 담보로 제공을 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희한한 거래죠. 무슨 담보냐? 앞으로 돈 줄 거다. 네가 앞으로 1년에 얼마씩 안 주면 나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이상한 거래죠. 그 거래에 자기가 중개인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 공개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매년 40억 내지 50억을 줬대요. 500억 넘게 준 거예요. 그런데도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는 당했다. 대통령 되자마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나를 구속시키더라. 뭐 그래서 억울해 죽겠다 이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자, 어쨌든 이 장진호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 자금을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더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걸 제1유형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전두환 김대중 거래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두환 대통령이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를 사형시키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국제사회에서 막 반대를 하니까 감형을 해가지고 미국에 내보냈던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전두환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이게 김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을 할 것 같거든. 그럼 집권을 하고 나면 자기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거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거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김대중 미래 권력인 김대중을 매수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지금 장진호의 말이 그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그 돈을 다 댔다는 거죠. 예. 자, 이런 유형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형.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은 적극적인 활용이죠. 두 번째 유형은 불가근 불가원. 가까이도 안 가고 멀리도 안 한다라고 하는 이병철 회장 스타일인 겁니다. 예. 여기. 원래는 이병철 회장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가까웠었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에 이병철 회장이 박정희 의장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병철과 그 경제인들이 제공하는 그 솔루션들을, 경제개발 계획의 솔루션들을 대부분 다 받아들여요. 뭐 울산 공업단지도 그렇고, 뭐 수출 드라이브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경제인들이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 솔루션들을.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공화당 창당 과정에서 생깁니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이병철 회장한테는 뭘 맡겼냐면 당신 비료 공장을 만들어라. 원래 그리고 이병철 회장은 비료 공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료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비료 공장을 만드는데 그걸 미쓰이라고 하는 일본 그 재벌로부터 그 설비를 들여오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쓰이가 100만 불의 리베이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 리베이트를 정권 측에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키우자라고 합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 100만 불을 가지고 종잣돈으로 만들어서 키우자. 뭘 가지고 키우는데 그게 밀수죠. 그 당시에 금수가 되어 있던 것들, 뭐 대부분 다 금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뭐든지 들어오면 다 밀수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들어온 게 양변기 뭐 이런 거예요. 양변기, 사카린, 무슨 에어컨 뭐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내 가격이 굉장히 비쌌거든. 그러니까 100만 불어치 사가지고 오면 여기는 굉장히 큰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 공화당 창당한다 이런 아이디어인 겁니다. 그걸 했는데 그게 새 나갔잖아요. 그게 사카린이 들킨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이맹희씨가 하는 얘기죠. 예, 이맹희씨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거 총책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랬는데 문제는 이병철 회장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 다 감옥소 보냈는데 정작 그 당사자인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은 나 몰라. 전혀 자기는 관계없듯이 그러고 감옥 쳐놓을 건 다 쳐놓고 자기 경영 일선에서 다 물러났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결정적으로 이병철은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을 안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안 믿어요. 그래서 가급적 안 만납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싫어하면요, 보이잖아요. 보이죠? 그러니까 박정희도 이병철을 무지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병철 회장한테, 이병철을 보고 늘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는, 저 사람은 저건 맨날 무슨 저 소비재 산업이나 하고 말이야, 무슨 저 사람 기업가 맞아? 뭐 이런 식입니다. 둘이 앙숙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앙숙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을 뻔질나게 만났는데 이병철은 안 만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중공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삼성은 다 거기서 제껴지게 되는 거고, 다 뒷차를 타게 되는 거고. 근데 유일하게 한번 이병철이 직접 박정희를 찾아가는 때가 있죠. 그게 전자산업, 삼성전자 시작할 때입니다. 이거는 꼭 해야겠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트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저거는 소비자밖에 할 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간대요. 직접 찾아가서 이거는 꼭 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수출만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삼성전자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 삼성은 이 박정희 정권 하에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예, 통치자와 관계가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난 그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마는 12.6 사태가 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운구 행렬이 이제 광화문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삼성 본관 밑을 지나가잖아요. 그때 임원회의를 열고 있었대요. 삼성에서는. 그게 밑으로 다 내려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감회에 젖어가지고 저기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데 고마운 것도 있다. 저 사람 덕분에 우리가 정말 철저해지지 않았느냐. 정말 회계가 투명해지고 모든 것이 다 법에 맞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왜? 언제 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회고를 했다라고 하는 뒷말들이 전해진답니다. 그러니까 불각은 불각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배척을 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가급적 정치에 가까이 안 가겠다라고 하는. 하지만 정치 자금은 냈을 거예요. 정치 자금을 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낼 때는 다 낸 겁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저는 두 번째 형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또한 약간은 좀 방향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만은 최종현 SK 회장, 지금 돌아가셨죠? 네, 최종현 회장입니다. 이분 정말 뻣뻣한 사람이에요. 정말 뻣뻣한 사람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때 이분이 정경련 회장을 했는데 청와대 회의를 하는데 이분이 땀이 좀 많으세요. 청와대 회의를 하는데 이게 회의 자료를 준 거예요. 회의 자료를 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읽는 척하고 받아 쓰는 척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도 다 받아 적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뭐 얘기하면 다들 받아 적어. 도대체 뭘 적는지 모르겠지만. 최종현 회장은 이걸 들고 붙인 거예요.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 대통령이나 비서진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거지. 뭐 도대체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뒤로 주의가 간 겁니다. 그러지 마시오.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거기 받아 적을 게 뭐 있어? 이거지. 받아 적을 게 뭐 있는데 받아 적는 거야? 이제 이러는 겁니다. 진짜 뻣뻣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이분하고 한 2년 넘게 한 달에 한 번씩 점심 식사를 했어요. 저희 그 한국경제원, 제가 그 연구위원을 했는데 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셨어요,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정경련 회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분이 그 한경련 박사들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고, 그리고 오후 내내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한 2년을 그런 거를 했는데, 근데 이분 진짜 그 재벌도 먹는 거 별거 없다는 게, 이분이 그 회장실에 보면 그 부엌이 있었습니다. 부엌이 있으면 굉장히 대단한 게 나와야 되잖아요. 일식 3찬이에요. 그리고 맨날 가면 가서 주는 게 육개장이었습니다. 육개장에 시금치 무침에 뭐 그거였어요. 맨날 거의 똑같아. 예. 아무튼 그랬었죠. 근데 이분이 그야말로 자유시장 경제주의자예요. 그 시카고 학파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은 분입니다. 근데 기업하시는 분이 그런 거예요. 예. 기업하시는 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대고도 도대체 되먹지 않았다 이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외환 위기가 온다, 대한민국은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지속적으로 위기가 오기 직전까지도 얘기하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최정현 회장이세요. 저도 안 믿었어요. 무슨 위기는 무슨 위기. 그냥 기업하는 사람이니까 엄살 부리는 거겠지. 근데 이분의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크다. 임금이 너무 빨리 오른다. 이거 우리나라 큰일 난다. 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것을 김영삼 대통령 앞에 가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인터뷰할 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정말 싫어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청와대 가가지고 1995년 1월 며칠 날인가 아무튼 청와대 가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세무조사 들어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부거래 조사가 들어와요. 2개 조사를 동시에 받게 되죠. 그래서 망한다 그랬어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밑에 부하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죠. 제발 가서 사과하십시오. 결국은 부총리한테 가가지고 사과합니다. 결국은 사과를 하죠. 그래서 해결이 됩니다. 아무튼 할 말은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같은 해 한 2달쯤 있다가 또 사고를 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이 발언은 최종현 당시 회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뒤에서 그러니까 응원해주기 위해서 한 발언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995년 4월 13일 이건희 회장의 북경 발언. 퀴즈입니다. 정치는 이류. 아니죠. 참. 기업은 이류. 정치는 사류. 뭐는 삼류라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한참 동안 이건희 회장이 못 들어왔죠. 예. 나중에 또 사과를 했어요. 이 발언 때문에. 자, 기업은 이류. 정치는 사류. 무엇은 삼류였을까요? 네. 국민은 아니 국민 얘기는 안 했습니다. 관료 뜻이 맞습니다. 행정은 삼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맞추셨어요.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자, 어떤 걸로 받으시겠습니까? 아, 받으셨어요? 그러면 다른 어느 분에게 드리겠습니까? 다른 어느 분, 하 선생님. 예, 하 선생님 뭘 받으시겠어요? 예,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하정혜 선생님이십니다. 네. 자, 그래요. 아무튼 할 말은 한다 스타일.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말을 좀 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완전히 전혀 말을 못 하죠. 예. 자, 네 번째 스타일. 독야청청 스타일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유일한, 유한양행을 창업한 사람이죠. 아마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미식 축구 선수를 했을 것이고 미시간 대학을 다녔고 한국인으로서 동양인으로서 처음으로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지역 본부장을 했던 분입니다.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죠. 자, 그런데 이분은
불가근 불가원이 아니고 절대 안 준다요. 절대 안 준다. 회사가 망해도 안 준다. 정치자금은.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1959년 이승만 정권 때죠. 이승만 정권 때 선거를 위해서 이승만 정권 그 선거 담당자들이 56억 환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유한양행이 제법 큰 회사였기 때문에 5억 환을 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유일한한테. 유일한은 그 회사에 없었어요. 유일한은 해외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유일한의 방침은 뭐냐면 절대로 정치자금 내지 마라. 절대로 세금 탈세하지 마라. 그러니까 법대로 무조건 해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회사가 망해도 할 수 없다 라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절대로 안 냅니다. 5억 환 안 내. 그런 거 없음. 그런데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걸 막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안 낸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몇 달 동안을 뒤져요.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감가상각 처리하는 방식이라든가 무슨 대손충당금 처리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건 귀에 걸면 귀걸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꼬투리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히는 거죠. 유한양행도 꼬투리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탈세가 9천 몇백만 환이 된 거예요. 그걸 추징금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든지 정치자금을 내든지. 그래서 유일한 회장은 밖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사장이 그러면 내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죠. 그리고 회사가 별도로 별단 예금 같은 걸로 만들어놨던 9천 몇백만 환짜리 예금을 헐어서 정치자금으로 주려고 은행을 찾아갑니다. 은행에 찾아갔더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그 예금은 찾아갔어. 누가? 그 선거 담당자가. 유한양행의 무슨 계좌는 인출해 주시오 라고 담당자의 직접 서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사람들은 빼준 거예요. 안 빼주면 어떻게 돼? 은행 문 닫아야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선시대의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차츰 나아져 오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북한에다가는 예금하면 못 찾는데요. 은행에 예금하면 못 찾는데요. 왜? 안 주면 고만인 거야. 돈 없대. 은행에서. 그럼 고만인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 돈을 어차피 뺏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은행이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발 나중에 보상을 해줄 테니까 입 다물어 달라고 하고 비밀 보장을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근데 어차피 그거는 이제 준 거니까 그냥 뭘 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정치자금을 그렇게 냈다고 하더라고요. 유일한이 들어왔죠. 보고서는 이제 이 사장 자른다고 야단 법석이 난 거예요. 주지 말라고 했더니 왜 줬냐. 회사가 망할 것 같은데 망해도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아무튼 근데 그 자초지종을 듣고서는 그냥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넘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안 주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예. 그래서 네 번째 유형, 매우 찾아보기 힘든 유형이죠, 대한민국에서는. 또 찾아보기 힘든 유형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그 돈 주느니 내가 하겠다. 정말 그랬어요. 노태우 대통령한테 정말 뻔뻔하다 이게.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그렇게 뻔뻔하게 내놔라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도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 없냐 어떻게. 이런 차원에서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나라냐? 내가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계산은 뭐였냐면, 야, 도대체 현대 직원이 몇 명이야? 현대 그 협력사 직원들이 도대체 몇 명이고, 그러니까 곱하기 가족 4 하면
야, 그거 돼. 이건 분명히 돼. 이렇게 계산한 거죠. 예. 근데 3등 했죠. 예. 3등 했죠. 이분, 아마 기억나시죠? 이분의 공약들. 파격적이지 않았어요? 국가보안법 폐지, 방공법 폐지예요. 공산당 허용하겠다. 공산당 허용하겠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폭력은 안 된다는 거죠. 아, 미국도 공산당이 있는데 한국이라고 공산당 없으라는 법은 뭐 있어? 하지만 폭력은 안 돼. 그거는 그리고 형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리고 재벌 해체. 또 재벌 해체예요. 근데 재벌 해체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 거였냐면 공중에 날려보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상호 지급 보증을 다 해소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상호 지급 보증은 다 해소가 돼 있죠. 그거였어요. 또 경부고속도로 2층화, 복층화죠. 반값 아파트, 뭐 아무튼 파격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안 됐죠. 그리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한테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아무튼 여기서 곤혹을 당하죠. 왜 현대는 이 김영삼 때 아무 투자도 못 합니다. 왜? 은행을 틀어주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의 밑보이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나마 부도는 안 냈어. 부도는 안 냈어. 이때 어부지리를 얻은 기업이 누구냐면 삼성이죠. 왜? 현대를 엿먹여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현대를 엿먹일 수가 있지? 그러려면 삼성한테 자동차를 줘야지. 그래서 경쟁자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강력한 경쟁자를.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삼성이 자동차를 갖게 된, 그 사업 허가를 받게 된 것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를 했습니까? 또 정치로 돌파를 하죠. 김정일을 만나서. 김대중이 햇볕 정책을 하는데 김정일과 손을 잡으면 그거는 뭐 완전히 쥐약이잖아요. 뭐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과의 정치적인 비즈니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난국을 돌파하려고 했는데 그게 족쇄가 됐죠. 예. 공산주의자들하고는 손을 안 잡는 게 그죠? 그게 상책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튼 안 잡는 게 좋은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정치자금 문제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정말 해결하기 힘든 그런 난제 중에 난제다.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고. 안 주면 날아가고 주면 정경유착이 되는 거고. 아무튼 그게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생기느냐, 정경유착이 왜 생기느냐,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죠. 그죠? 이 전두환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돈을 욕심을 부리면 몇 년 동안에 돈에 치여 죽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인터뷰하면서 한 얘기예요. 이분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돈에 치여 죽을 거래요. 자기는 그러니까 돈에 욕심 안 냈다는 거예요. 돈에 치여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도. 네. 자, 근데 이게 현대에 와서 생겨난 현상일까요? 아니요. 이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 옛날에는 어땠냐? 옛날에는 나라 전체가 다 임금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뭘 팔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팔았던 게 뭐냐? 벼슬을 팔았죠. 고종 황제는 모든 벼슬을 다 팔았어요. 돈 안 내고 벼슬 한 사람은 없음. 0%. 자기 친척들한테까지 돈을 받았으니까. 관찰사 10만 냥 내지 20만 냥. 고을 원님 수령, 좀 힘있는 수령 5만 냥. 저거는 임금님 개인 주머니죠. 뭐 개인 주머니나 뭐 공적인 주머니나 똑같아요. 왜? 어차피 다 내 거니까. 네. 자, 옛날에는 이걸 팔았어요. 그때는 사업권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었죠. 뭐 사업이 없으니까. 이제는 뭘 파느냐? 사업권을 팔죠. 그죠? 사업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돈 주면 사업 허가 내주고 돈 안 주면 사업 허가 안 내줘.
차관, 옛날에 차관 지급 보증을 해줬잖아요. 기업들은 차관을 그냥 얻기가 어려웠거든. 왜? 신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 빌려오려면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줘야 됐어요. 지급 보증 해주는 대신에 리베이트를 받았죠.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오갔을 겁니다. 그게 다 어디에 쓰였느냐? 정치 자금으로 쓰인 거죠. 선거 자금으로 쓰인 거죠. 자, 그리고 관치금융, 은행이 다 정부 컨트롤 하에 들어있으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또 뭔가 특혜가 거기에 재량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건 파지티브한 것들이라면 네거티브한 건 뭐냐? 부도 위협. 돈 안 주면 너 부도 내버릴 거야? 자금 압박? 또 배임죄, 외환관리법 위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완벽하게 안 주면 유한양행처럼 되는 겁니다. 유한양행 컸나요? 삼성보다 더 컸어요, 그가. 지금 어떠냐? 존재가 없잖아요. 왜? 아무것도 안 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사업을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참 그런 거 보면 도대체 뭐가 좋으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사업을 키워가지고 큰 기업을 만들어내는 게 좋은 일이냐? 아니면 100%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 상태대로 머물러 있는 게 좋은 것이냐? 이건 참 판단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키우려면 거기에는 뭔가가 있는 거죠. 뭔가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당 6만 원이에요. 선거 운동원들.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올 거예요? 정청래 의원이네요. 네. 얼마 전에 담배 폈다고 뭐 기사에 오르락내리락 그러더군요. 단식하면서 무슨 담배를 어떻게 피냐고. 네. 자, 김대중 대통령 어마어마한 인파를 모았습니다. 저 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아마 저거. 저 돈은 또 어디서 났을까? 자, 또 개인적인 치부.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뇌물을 제공하는 것은 나쁜가? 라는 거예요. 나쁘죠, 여러분? 유일한처럼 해야 되는 게 좋은 거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입니다. 장마당이에요. 북한의 법에 의하면 장마당에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은 50세 이상의 여성만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젊은 여성은 장사 못해요. 남자도 장사 못해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런데 젊은 여성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 여기 단속원들도 다 있어요. 완장차고. 분명히 뭔가 주고 있을 거예요. 안 주면 당연히 잡혀가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꼭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 사람들이 나쁜 건가요? 아니면 그 체제가 나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체제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탈북하려면 뇌물 줘야 되잖아요? 그죠? 탈북하려면 뇌물 줘야 합니다. 그럼 뇌물 주는 거는 나쁜 건가요? 살기 위해서. 저는 체제가 잘못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이네요. 오른쪽에 보시는 저 테이블은 부패 인식도입니다. 얼마나 국가가 청렴한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얼마나 깨끗한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장 깨끗한 나라, 한국은 보면 여기에 46등입니다. 가장 깨끗한 나라,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쭉 보시면. 저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깨끗한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여기 보면 경제자유지수, 경제자유가 많이 보장이 되어 있는 나라 하고 거의 같이 가요. 저게 굉장히 랭킹이 비슷합니다. 경제자유가 허용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북한 같은 사회가 아니란 얘기죠. 국가한테서 뭘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면 비즈니스 하는 거지. 자동차 사업하면 자동차 사업하는 거지. 그걸 왜 국가에 가서 사업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장마당 가가지고 장사하면 장사하는 거지. 왜 그걸 가서 뇌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뇌물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장사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경제 자유가 높은 나라, 경제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는 나라에서는 뇌물을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나라는 깨끗한 거예요. 그 나라는 깨끗한 겁니다. 국가가 간섭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라가 지저분해지더라. 왜? 뭔가 사업권이라도 하나 받으려면 갖다 바쳐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하죠. 국가도 간섭을 하고 그 간섭을 잘 해야지, 청렴결백하게 해야지. 그런 사람은 없더라. 그런 사람은 없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모델 국가로 대한민국이 스위스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스위스.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해서 국민소득 8만 불입니다. 8만 7천 불인가 그래요. 우리 4배예요. 네. 그 나라면 자연 조건이 좋습니까? 산골짜기예요. 스위스 보면 아름답죠? 산골짜기는 원래 아름다워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그거 뭐 물, 산꼭대기 이런 건데 무슨 먹을 게 있어요 거기에. 오죽 먹을 게 없으면 용병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겠어요. 그죠? 스위스의 밥벌이는 용병이었습니다. 자기 몸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지금은 먹고 사느냐? 은행으로 먹고 살지, 무슨 식품회사로 먹고 살지, 시계 만들어서 먹고 살지. 대기업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인구는 700만인데 우리나라는 5천만이잖아요. 세계 포춘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그 기업의 숫자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13개인가 그래. 인구는 700만인데 그러면 5천만으로 따지면 몇 개란 얘기냐면 90개란 얘기예요. 대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왜? 그냥 아무 데서 하는 비즈니스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 배경이 되는 정치가 뭔지 압니까? 오늘 제 강의의 제목은 정치는 필요악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꼭 필요해. 하지만 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꼭 해야 하지만, 잘해야 하지만 그 정치는 가급적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스위스가 저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 여기에 스위스의 대통령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챈슬러가 있어요. 챈슬러라고 하는 사람은 일종의 뭐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 7년 동안 뭔가 아무튼 실무를 보는 사람이에요. 국가 원수는 누구냐? 이 7명이, 나머지 7명이 돌아가면서 1년씩 하는 거예요. 대통령 1년씩이에요. 국민들은 대통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 가가지고 스위스 대통령 누구 만났죠? 스위스 국민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뭐 대통령이 왜 필요해 거기에? 네. 왜?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거든요. 대통령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래요. 네. 그래도 상관없어. 그런데 강력한 국가지요. 스위스는 아무도 침략을 못해. 영세 중립국이에요. 영원히 중립국이다. 왜?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까. 조그만 나라가. 또 치안 끝내주죠. 도둑 없어요.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닐까요? 1987년인가 영국의 가디안이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잖아요. 그 가디안이라고 하는 잡지가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옛날에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같은 나라였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돌고래 정도는 되는 나라로 변했다. 그런데 앞으로 한국이 정말 고래가 될지는 두고 봐야겠다. 한국이 과연 아시아의 스위스처럼 될지는 두고 봐야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는 한국이 아시아의 스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는 무지하게 크지만
정부는 작고 강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된다면 우리가 정치자금 문제, 정경유착 문제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비즈니스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